원시 시대부터 문명을 만들어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문명 발달의 초기에는 무수히 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문명이 진화되면 전쟁이 평화보다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쟁보다는 과학이나 문화 등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아직 우리의 문명은 그 정도로 진화하지는 못한 것일까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수 전 국방경제협력위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전쟁 이게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맨날 들어요. 저도 이제 뉴스를 계속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것인가. 가자 지구에서만 4만 2천 명 이상의 지금 민간인이 죽었다. 이게 군인도 아니고 이렇게 죽고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도 말할 것도 없는데 게다가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막 전쟁 분위기가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현안 오늘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가장 지금 핫한 이슈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이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나눠보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라고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고 현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메시지가 이제 국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텔레그램을 보내는 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일단 박현도 교수님은 이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인정은 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파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오히려 정부로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불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한기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대북 강경파 뭐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뭐 야당에서는 조금 뭐 신북풍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좀 차분한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가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당 의원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좀 차분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강한 발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매우 불안하죠. 책임 있는 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 스포츠나 게임은 뭐 흥분도 하고 열광도 할 수 있지만 전쟁 앞에서는 냉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하고 하는 전쟁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맹국인 미국이 지금 직접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러시아가 우리하고 어떤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대적 관계로 계속하느냐 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매우 위험한 입장이죠.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북한군이 실제 참전을 하느냐를 놓고 이 정보를 놓고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정제된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북한 군병력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실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이틀 전에 그걸 확인을 했어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조금 더 나토나 뭐 이제 특히 미국의 지원을 직접 받아내기 위해서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젤렌스키가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우리 국정원에서도 확인을 하고 미국에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위원장님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용어의 개념 정리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파병이라고 했는데 파병하고 그냥 훈련하는 훈련병하고 다르죠. 또 파병을 했는데 그게 직접 전투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일종의 용병으로 들어가느냐 이것도 차원이 틀린 거죠. 용병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병이라면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우리 맹호부대 파병할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예. 전 국민이 열광하면서 환송식도 하고 예, 예. 이게 이제 파병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군복을 입고 예. 당당하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가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다. 이게 어떻게 북한의 파병이 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여기에 그 훈련병일 가능성.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에도 라오스 2024라고 라오스하고 러시아군이 합동 훈련을 바로 그 자리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몽골하고도 셀렌가 2024라고 이제 몽골하고는 이번에는 이 초이발산이라고 몽골 지역에서 했죠. 근데 네. 매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오션 2024라고 해서 바로 그 직전에 태평양 동해 극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발틱에 지중해 카스피해 이런 데서도 지금 러시아하고 여타 국가들이 합동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9만 명이 다 동원이 됐어요. 이거가 이제 바로 훈련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에 북한군이 갔다. 이거를 바로 파병으로 본다? 이거는 너무 속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교전하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아직은 파병이라고 부르는 건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개념이 잘못됐죠. 개념이 잘못됐다. 그렇죠. 훈련병 그동안에 무수히 예를 들어서 2018년 바스토크 2018이라고 동방 2018인데 여기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러시아가 주변 국가하고 했거든요. 예. 거기는 무려 3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지역에 전 지역에 그리고 중국만 해도 3,500명이 파병이 됐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파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훈련을 했던 거고 심지어는 2023년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또 똑같은 훈련을 했거든요. 예. 그때 14개 국가가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거기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 합동훈련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저는 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다만 이제 북한하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를 좀 더 노골적으로 공론화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직접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시킨다. 예. 이렇게 속단하는 거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요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박현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위성으로 뭐 이동하는 것도 봤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한 명당 이제 $2,000 정도의 이제 한 달에 $2,000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월급이 이제 지급이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참전을 하겠다라는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꽤 많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보들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이제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것도 뭐 이제 일리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사실상 파병 아니야 이렇게 좀 보시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걸 평가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 말씀드리긴 그러는데요. 그 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최근에 그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정부에다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보너스를 주기로 했는데 3년 동안 보너스가 지급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우리는 월남전 파병했었을 때 우리 군인들한테 돈이 가고 그 돈이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왔잖아요. 가족들에게. 예. 근데 북한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2,000씩 한 사람당 주기로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의 국정원이 보기로는 일부는 뭐 이제 가고 그 적은 돈은 뭐 일부는 근데 김정은 제 정부한테 생각에는 가고, 예. 그거는 그 가족들한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오히려 이게 북한 그 김정은이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더 화가 날 겁니다. 아 북한 주민들이 네. 동의할 수 있다. 네, 오히려 동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이 분명히 제대로 안 갈 테니까. 그대로 그 돈이 제대로 안 네. 가고 북한 군인들이 어쨌든 뭐 만약에 실제 참전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사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북한 정권이 하는 걸로 보면은 그 돈이 국민들한테 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불만 요소가 돼서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미국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완벽하게 이제 이 정보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입장이 좀 궁금해요. 미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중동 전쟁도 있고 게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뭐 극동, 이 동아시아 뭐 어떤 긴장 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미국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거를 지금 미국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선 그 용병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용병이요? 있는데요. 예. 용병은 우크라이나도 전 세계의 용병을 무려 뭐 18,000명까지 이 징집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도 아예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 내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용병 모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용병으로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군이 그런 식으로 징집해서 가느냐 아니면 북한군이 별도의 그런 부대를 그대로 전투에 투입시키냐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뭐 이란 전쟁까지 확산이 됐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태 지역까지 전쟁은 확산된다. 이거는 저는 원치를 않을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11월 5일이 지금 대선인데 대선 불과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런 확전이 됐을 때 오는 그 현 집권 바이든 입장에서는 예. 결국 정권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해리스한테 도움이 안 된다. 뭐 도움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예. 이게 정권 연장이 될 수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서 뭐 한다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걸로 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이 파병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러니까 파병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설이죠. 파병설. 아직까지는 설로 계속 지켜보지 않겠느냐. 적어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걸 넘어섰을 때는 미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커비조 장관은 동맹국과 함께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뭐 관련국이라고 하면 동맹국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미국도 지금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선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 이게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중동이라든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큰 판 자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미국이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왔던 그런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 미국 아닌가요? 네, 그 미국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미국하고 뭐가 달라진 건가요? 1990년대에 그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동시에 전쟁이 두 곳에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나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나라가 미국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2년 전부터 그리고 작년 올 초에 나오는 해군 보고서에도 보면은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만 여러 가지 전선에서 동맹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고요.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미국이 전쟁을 막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안 해도 될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한테 불똥이 뛸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괜히 우리까지 또 끌고 들어가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전쟁은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전쟁은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젊은이들 거의 다 죽었는데요. 군인들. 그래서 이런 불똥이 우리한테 안 튀었으면 좋겠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조금 긴장이 고조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러시아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 자하로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제 성명을 냈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는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파병이야 특히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저는 뭐 쉽지 않아 보면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니까 쉽지 않지만은 무기를 좀 더 센 거를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공급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일이 지금 이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게 어떤 일이 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아직까지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이번에 그 브릭스 폐막 연설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이 북한의 파병 문제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북한의 문제는 우리 양자 간의 문제다. 예.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파병이라는 얘기도 없고 훈련병이라든 얘기도 없고 용병이라든 얘기도 없고 일단은 그런 정도의 입장을 보였는데 만약 우리가 이거를 파병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 확실한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응한 어떤 공격 무기를 지원을 한다. 그래도 저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시를 안 할 걸로 봅니다. 하물며 이게 파병도 아닌데 예. 그냥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마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했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우리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좀 차분하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 먼저 움직이거나 그러기보다는 정확하게 정보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거를 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이 파병설이 나온 게 맨 처음 시작된 게 우크라이나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예.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번에 쿠르스크 점령을 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효과가 좀 크잖아요. 지금 반은 다시 또 뺏겼잖아요. 예. 계속 뺏기고 있고. 그리고 유엔 총회 때 가서 소위 말한 승리 플랜을 얘기했지만 누구도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트럼프한테는 조롱 섞인 그런 반응을 받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전혀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만약 11월 5일 미국 대선에 네. 트럼프라도 된다. 그러면 정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그런 심정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북한 문제하고 한국 남한의 이 문제를 잘 엮으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던졌는데 우리가 그걸 덥석 검증도 없이 계속 같이 연대를 한다. 이거는 매우 경솔한 반응을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히 이제 러시아 본토로 이제 진격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뭐 러시아에서는 지금 뭐 세계대전 얘기도 나오고 뭐 핵무기 버튼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좀 나토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자제를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좀 젤렌스키가 공경에 빠진 상황인데 이거를 북한군 참전 소식을 지렛대로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끌어내려는 이런 걸로 좀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한국과 아니 북러가 이제 가까워졌고 상호 이제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특히 돈 대신 그러니까 이게 참전용 그러니까 군인들이 만약에 참전을 한다라고 하는 북한군이 파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돈 대신 기술 이전 무기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ICB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강점이 있으니까 그 기술이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전적으로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 어떤 입장에 처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해서 러시아에 심대한 피해를 줬다. 그리고 한국이 공격 무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미국이 뒤에서 사실은 승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미일 간의 대리전이나 다름없거든요. 더 나가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또
충돌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러시아가 택할 수 있는 거는 뭐겠는가. 물론 기술 이전 같은 거는 매우 신중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 이전할 때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준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라오 우리 개발할 때 맞아요. 1단 네. 개발할 때 바로 준 게 없어요. 다만 러시아 기술자가 와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기술을 습득해서 결국 우리도 성공했거든요. 예.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북한한테 그런 식으로 줄 수는 있죠. 노골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한국이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러시아한테 심대한 피해를 주고 더 이상 이 상태는 안 되겠다 하면 아마 직접적으로 북한한테 기술 지원을 해서 러시아가 대신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본토에 ICBM을 날린다든가 뭐 이런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대가로 뭐 파병의 북한군의 파병의 대가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술 이전이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그렇죠. 선후 관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뭐 아직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 군인들이 상당히 러시아 동부에 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용병인지 파병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때 월남전에는 우리 군복을 입고 갔는데 지금 러시아 군복을 북한 군인이 입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으로서는 러시아하고 하나가 되면서 뭔가를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단 뭐 또 돈을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김정은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걸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엄중하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살상 무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할 정도로 엄중하다면 좀 말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말을 아꼈으면 네, 말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뭐 설상 무기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한테 결국에는 외교에 굉장히 부담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물밑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자꾸만 그냥 국민 뭐 속 시원하게 말은 시원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같이 가다 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이란의 전 대통령 중에 아흐마디네자드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게 대통령이 그 말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국민들이 들으면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과연 이란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렛대를 쓸 수 있는 거를 말로 하지 말고 외교로 물밑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 좀 불안하게 하지 않게. 예. 자꾸만 전쟁이 우리한테까지 올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국자들 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최고 이제 지도자는 이거에 대해서 더 발언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한 두 가지 전쟁, 잘못하면 세 가지 전쟁을 지금 동시에 수행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이제 1년이 넘었고, 그리고 헤즈볼라하고도 지금 지상군이 투입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란하고도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특히 이제 중동 전문가시니까 박현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말로 전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다른 헤즈볼라나 뭐 이제 이 하마스하고는 완전 규모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 초기부터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라 하마스를 뒤에서 돈을 대주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항의 축. 네, 저항의 축의 핵심이 되는 이란, 그 예. 돈을 대는 이란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란을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 전쟁이 커져야 돼요. 커져서 이스라엘 혼자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을 끌고 들어가야 돼요. 미국을 끌고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거를 이란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고, 왜냐하면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과 이란은 둘 다 이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확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맞으니까 좀 참아야 되는 부분에서 못 참은 게 두 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기회를 잡은 거죠.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이란은 지금 막는 상태가 있는데 지금 초긴장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란이 지금 원래 제공력이 약하고요. 이스라엘이 때리면은 막을 수 있는 방어망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항상 러시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러시아예요. 러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4.5세대 MD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사드가 러시아판 사드가요. S400이고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의 최신식 전투기가 4.5세대의 SU-35, 30이 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줄 듯 말 듯 하면서 안 줬다가 이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가 들어왔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무기. 중국의 그 사일런트 이게 사일런트 헌터라고요. 그 드론을 잡는 레이저기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번에 우리를 공격할 때 민감한 곳을 공격하거나 뭐 암살을 하거나 예. 뭐 그럴 경우에는 우리 미사일 1000개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1000개를 동시에 1000개를 쏘겠다. 쏘겠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이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 이제 어쨌든 지금 대통령 위에 이제 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하메네이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암살을 시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아직 이제 뭐 공식적인 그렇죠. 건 아니지만 그런 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하메네이 암살 얘기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란에서는 그런 말까지는 안 했는데 고위 뭐 관계자라든지 이란의 뭐 사령관이라든지 암살을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얘기를 가만 안 했습니다. 두겠다. 네, 가만 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란은 우리는 이렇게 답을 그러니까 내놨고 네.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본다 이런 상황이네요. 네, 심지어는 그 군사 시설 때리는 거는 내가 참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군사 시설 네, 때리는 군사 거는 시설까지는 참겠다. 괜찮은데 그 위에 거는 그 군사 시설이 핵 시설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핵 시설은 안 들어가는 거죠? 핵이나 정유시설 들어가면은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의미 깊어 보이는 게 러시아 무기가 지금 이란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또 전문가시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어떤 세계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기도 바쁜데 이란에게까지 지금 무기를 줄 만한 여유가 있는 건가요? 여유가 있죠. 아 여유가 있나요? 네, 우선 이제 그 이란하고 러시아는 사실은 동맹이나 다름없어요. 우선 그 두 나라가 견고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는 저는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고 봐요. 트럼프 때 2018년 때부터 이미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소위 악의 축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예. 그걸 우리도 아는데 당사국인 그 두 나라들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하듯이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연대를 하도록. 예. 왜 자꾸 적국으로 돌리고 악의 축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같이 공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란과 러시아와 관계는 매우 돈독하고 이번에도 브릭스 정상회의 때도 이란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잖아요. 예. 양자회담도 하고 전체 회의도 하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보면 수시로 서로 뭐 이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는 그 과정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계 대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자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이중적 입장인 게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예.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의 한 3분의 1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완전히 이렇게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관계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러시아계 유태인이 많아요. 거의 의석 3분의 1을 장악을 해서.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대화할 때 러시아어로 합니다. 러시아를 잘하는 유태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오, 3분의 1이에요 의석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많군요. 이게 예. 이스라엘과 관계도 함부로 예. 어떻게 그냥 뭐 냉정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중재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확전을 안 시키려고 예. 노력하는
그게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약간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에 뭐 미국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이 이제 정계나 재계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뭐 그런 게 가능하지만은 이제 정치 헌금도 하고 정치 자금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또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러시아랑 또 가까우면은 미국이 뭐 속된 말로 좀 호구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좀 그래서 들어요. 예. 네타냐후 총리가요. 예.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할 때 공격용 무기는 안 했습니다. 아, 방어용만 했어요. 방어용이요. 예, 왜냐하면 공격용 무기를 제공을 하면 러시아와 사이가 나빠질 거 뻔하기 때문에 그래 안 한 겁니다. 예. 그 미국이 그렇게 팔을 비틀고 했는데도 안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무기 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란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건 미국 탓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때 계속 압박을 하니까 사실 이란 사람들은요 모든 기술 정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러시아가 뛰어나겠습니까 서방이 뛰어나겠습니까 서방하고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걸 모든 걸 막아버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올라가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란을 받아들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 제재 끝나면 다시 서방으로 갈 거지만 그래도 올라오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막혀있으니까 다른 건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브릭스에 이란이 정식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러시아가요 어저께 얘기했죠. 그 브릭스에서 이란의 SU-30과 SU-35 그 전투기 있잖아요. 예. 이란 생산하라고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전격적으로 이제 핵무기와 관련해서 그 조약을 이제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지금 후폭풍이 계속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걸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발을 빼야 되는데 중동에서 발을 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이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을 그래서 한 겁니다. 예. 20년 동안 묶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20년 후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데 그걸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탄야후 말만 믿고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면 그럼 대책이 뭐냐? 플랜 B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네. 다시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2015년에 갔던 대로 갔었으면 훨씬 나은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란도 옛날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란 쪽이 더 유리한 길을 지고 있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더 안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한 2주 앞으로 이제 다가온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도 좀 트럼프가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뭐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도 특히 이제 전국적인 지지율은 아직도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정을 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 해리스가 됐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정세가 좀 세계 정세가 변할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박종수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것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마다 예.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무수히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전문가들 사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이걸 하는 거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제3자가 보느니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딴 것보다도 보면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얻어 맞았잖아요. 2번이나. 피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피격을 당했는데 뭔가 국민들도 좀 뭐 미안한 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동정심도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도 전문가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해리스가 됐을 때 특히 이제 대러시아 관계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되면 러시아하고 관계가 뭐 급속히 회복이 될 걸로 보는 그 시각들이 좀 있어요. 푸틴하고 공공연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푸틴하고의 어떤 친분을 과시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하인으로 있을 때 푸틴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설이 있는데 푸틴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만난 적 없다. 근데 정서적으로는 서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한 트럼프가 국익 차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 안 하겠다는 공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반기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고 해서 현재 러시아 제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이 군사 전쟁보다는 경제 전쟁이 더 심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성격이 경제 전쟁이었어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무려 지옥 같은 제재를 14번을 했잖아요. 예. 우리도 지금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 경제 성장은 지금 서방보다 더 지금 올해도 3.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거기에 참여 안 한 뭐 인도하고도 이렇게 이를테면 가스를 뭐 예. 판매한다든지 여러 활로들을 새롭게 뚫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히려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제재를 피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또 노하우를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그 수입의 원천인 가스하고 원유 같은 경우를 서방에 판매하지 못한 대신 수출을 예. 못한 대신 인도하고 중국이 동일한 규모로 다 수입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전혀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수입, 국가 예산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현재 제재가 계속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 제재는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모든 행정부를 다 통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심지어는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이러한 미국의 그 사회의 그 분위기를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는 중단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러시아의 시각이고 해리스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이든의 바이든의 그 연속 선상에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예. 박현동 교수님 어떻게? 뭐 저도 뭐 미국 대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동을 견주서 보면 저희가 그런 말 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대선 기간까지는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 정부의 인질로 잡혀 있다. 아 인질로 잡혀 있다. 예, 인질로 잡혀 있다.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비판적인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공격을 두고 공격을 하긴 할 건데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시점들이 네타냐후 총리는 당연히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를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더 선호한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 지금 공격 안 하면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공격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위험하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군요. 이달 말까지는 할 것 같아요. 한다면은요. 예. 선거 끝나고는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 대선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네. 트럼프가 됐을 경우, 해리스가 됐을 경우 이제 어떻게 좀 중동 특히 이제 바뀔 것이냐 정세가. 그럼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헤즈볼라나 아니면 하마스와의 전쟁 이런 게 빠르게 종식이 되나요? 아니면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나요? 사실 그 둘이 다 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자신은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미국의 역량이 떨어졌냐면요. 실질적으로 아랍 국가들이요 걱정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확전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예. 이 아랍 국가들이 이란 편에 섰어요. 아 이란 편에 섰다. 네, 이란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란 편에 그러니까 섰다라는 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잖아요. 예. 그러면 불필요하게 아랍 지역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끌려 들어가면 이들 국가들은 지금 석유 이후의 세상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두바이라든지 굉장히, 그렇죠. 예. 다 끝나는 거지 아닙니까? 여기 포탄 한 방만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예. 그 전쟁을 안 나게 해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에 이란과 같이 훈련도 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상 훈련하겠다. 그리고 주변 예. 국가들이 영공 안 열겠다.
오. 이스라엘 비행기가 못 날아가도록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기다렸는데 미국이 전쟁을 막으려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 면에서는 전쟁을 못하게 하려고 아랍 국가들이 압력을 넣고는 있긴 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네타냐후 더 이상 못 참겠다. 너무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의외로 나오는 거 보면은 확전은 좀 안 될 가능성이 크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거와 모든 게 다 반대로 왔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동맹의 어떤 핵심 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편에 서겠다라는 건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은 수교를 하려고 했던 건데 수교도 지금 안 될 뿐더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 요청해서 같이 해상훈련을 하겠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중동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주요한 나토 동맹국은 아닌데 동맹국으로 둔 나라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비나토 동맹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하고요. 예. 그런데 비나토 동맹국 중에 중동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 중에 비나토 동맹국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방과 모든 거를 같이 하지는 않겠다. 네, 뭐 이런 미국과는 사이는 나쁘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나면은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면 사우디 모든 발전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맞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인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이라서 인도는 러시아하고 가까워서 러시아 이런 거 가스도 다 사주면서도 미국하고 뭐 쿼드도 뭐 하네 뭐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뭐 미국의 전략의 핵심 축이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잘 유지가 돼요?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인도의 이런 행보를. 그 인도의 그 현재 그 입장을 예.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냉전 당시 때 미소 냉전 당시 때 소위 이 반제국주의 동맹을 주도했던 나라가 인도였잖아요. 그렇죠. 제3세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 반제국주의의 그 스탠스가 저는 현재 브릭스 국가로 그대로 옮아왔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브릭스 국가의 주축이 바로 반제국주의의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이 판이 커진 거죠. 그런데 지금 브릭스 보세요. 브릭스는 지금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거의 지금 9개국. 원래 사우디도 작년에 가입을 했다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러시아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러시아 원유를 도입을 해요. 예. 왜? 러시아에 싼 원유를 도입해서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의 원유는 비싸게 파는 거죠. 예. 이런 정도로 지금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관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 인도가 그런 그 반제국주의의 어떤 전선에 서 있고 그 외교를 할 때도 실리 외교를 하는 거죠. 쿼드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러시아하고 더 의존 관계로 가고 투르키예하고도 같은 그런 스탠스라고 보면 되죠. 아 그렇군요. 투르키에도 그런 그 외교 형태를 보이고 예. 있잖아요. 나토의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소위 이제 국익을 제우선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모디 총리가 대전되자마자 가장 먼저 갔던 데가 모스크바 아니에요. 아, 그런 그렇군요. 정도로 지금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면에서도 세계 1위가 됐죠. 1위가 이제. 됐잖아요. 예, 중국 제치고. 그리고 예. 경제 발전을 지금 아주 말 그대로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러시아의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마지막 질문은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 지금 뭐 긴장감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1분 30초 정도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저는 무엇보다도 신중하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고위 관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 외교의 공간을 좁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 공간을 충분히 늘리면서 남북 분단이라는 이
독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남으려면은 외교가 중요해요. 예. 외교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친미 국가라는 건 세상에 다 아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굳이 내세우면서 그거 가지고 미국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의존을 해서 외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외교부가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친미 국가임에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의 공간을 넓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해온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를 잘 이용하면서 조용히 신중하게 물밑에서 국민에게 불안 주지 않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검토하겠다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네네. 했습니다. 자, 박종수 위원장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한 며칠 안에 끝날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장기화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평화협상에서 거의 가결이 됐거든요. 종전을 하는 걸로. 예. 그런데 4월 달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전격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무기 지원하겠다고 해서 다시 전쟁이 재개된 거죠. 그때 러시아는 속았다 그랬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 저는 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그 충돌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 한반도로까지 지금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구한말 1800년대 1900년 초에 그런 양상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 때도 영국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인 러시아가 간에 계속 충돌을 했거든요. 아프간에서도 하고 그게 이제 한반도로 넘어와서 거문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제1차, 2차 영일 동맹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을사늑약까지 갖고 한일 합병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도 저는 그런 그 가능성.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 러시아하고는 무려 32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대통령이 가고 여당 대표가 가고 나토 사령관도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었는데 나토가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계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떤 매우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외세의 어떤 그 세력들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예. 이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중한 외교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오늘은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러시아와 중동 정세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